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프랑스 작가 클라라 뒤퐁 모노의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옮긴 이는 이정은, 펴낸 곳은 필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0월에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문단이 가장 주목하는 작가 클라라 뒤퐁 모노의 소설이 국내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소설 사라지지 않는다는 2021년 프랑스 4대 문학상인 페미나상 수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학상과 주요 프랑스 언론과 문단, 독자들의 열렬한 찬사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어느 날 어느 가족에게 부적응한 아이가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부적응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삶이 변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 챕터는 부적응한 아이를 제외한 세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의 존재가 마지와 누이, 막내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담담하지만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자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고립과 분노였죠. 삶의 한가운데 그들은 혼자였고 동시에 함께였습니다.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화자가 집 안뜰 돌담에 박힌 돌멩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 내내 가족이 이름으로 지명되지 않는 것도 화자가 돌멩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적응하다 라고 합니다. 옮긴 이는 소설 속에 나온 인물들이 취한 다양한 태도와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적응이다. 적응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사라지지 않는다는 프랑스 세벤 산맥의 야성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잠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어느 날 어느 가족에게 부적응한 아이가 태어났다. 부적응하다는 말은 품위가 떨어지는 추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흐느적거리는 몸, 고정되지 않는 텅 빈 눈길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 망가졌다는 단어는 부적절할 테고 불완전하다는 단어 역시 그럴 것이다. 그만큼 이 두 범주는 폐기 처분해야 마땅할 쓸모없는 무언가를 연상시킨다. 부적응하다는 말은 아이가 기능적인 틀의 바깥에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가장자리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마치 그림의 한 구석에 자리한 불청객이지만 동시에 화가의 의도에 따라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처음에 가족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아이는 무척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마을과 인근 동네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맞았다. 자동차의 문들이 요란하게 닫혔고 몸들이 구부러져 나오며 몇 발짝씩 비틀거렸다. 그 마을까지 오려면 좁고 구불거리는 도로로 차를 타고 와야 했다. 그러느라 사람들은 속이 울렁거렸다. 어떤 지인들은 아주 가까운 산에서 왔는데 이때 가깝다는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려면 자동차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야 했다. 도로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안뜰에 서 있으면 때로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품이 잔뜩 이는 초록 파도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 때면 바다가 울부짖는 듯 했다. 그러면 그곳은 폭풍 후에도 안전한 섬 같았다. 안뜰에는 검은 못이 박힌 육중한 나무로 된 사각형 문이 나 있었다. 알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세벤 산맥에 몇 세기 전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선조들이 만들었을 중세시대 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그 두 채의 집을 세웠고 뒤이어 강가를 따라 집에 차양을 덧댔고 빵 굽는 화덕과 장작 저장고, 방앗간을 지었다. 좁은 도로가 작은 다리로 변하며 강물이로 난 집의 테라스가 보일 때면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 보이는 집 뒤에 두 번째 집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집에 중세에 만든 나무 문이 달려 있었고 어머니는 그 두 문짝을 열어 친구들과 가족을 맞이했다. 그녀는 알밤으로 만든 술을 대접했고 손님들은 공터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그 술을 마시며 황홀해했다. 사람들은 덱체어에 얌전히 누워있는 아이를 놀래지 않으려고 가만히 말했다. 오렌지 꽃냄새가 향긋했다. 아이는 주의 깊고 얌전해 보였다. 뺨이 동글동글고 창백했으며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에 두 눈은 검었다. 그 지역에 속하는 그곳의 아이였다. 산맥은 발을 강물에 담그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아이가 누워있는 의자를 지키는 점잖은 부인들 같았다. 아이는 그곳의 다른 이들과 닮은 한 무리로 받아들여졌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눈이 검었고 늙은이들은 몸이 마르고 억세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였다. 석 달이 지나서 아이가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울 때만 빼면 대체로 조용했다. 가끔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고 눈썹을 찡그렸고 젖병을 입에서 뗀 다음에 한숨을 내쉬었고 문이 쾅 닫힐 때면 소스라쳤다. 그게 전부였다. 울음, 미소, 찡그림, 한숨, 소스라침, 다른 것은 없었다. 아이는 팔다리를 휘젓지 않았다. 얌전히 있었다. 부모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꿈쩍도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사람들이 얼굴이나 허공에 매달린 모빌, 딸랑이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의 검은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았다. 눈길을 떠돌다 옆으로 달아났다. 그런 다음에 그 눈동자는 보이지 않는 어느 곤충의 춤을 따라가며 서성이다가 다시 허공에 고정되었다. 아이는 강에 난 다리도 높다란 집 두 채도 보지 못했고 폭풍우나 호송 때문에 무수히 허물었다 다시 세운 붉은 돌들로 된 아주 오래된 담장으로 도로와 분리된 안뜰도 보지 못했다. 등에 나무가 무수히 심기고 급류로 갈라진 거친 산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이의 두 눈은 풍경과 사람들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머물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덱체어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에 오렌지를 한 개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오렌지를 들고 가만히 움직여 보았다. 커다란 검은 눈은 아무 것에도 걸쳐지지 않았다. 그 눈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오렌지를 다시 여러 번 움직였다. 그리고 아이가 잘 보지 못하거나
전혀 보지 못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바람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로질렀을지는 아무도 모르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안뜰의 붉은 돌들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바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벽에 박혀있는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굽어본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증인이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이야기에서 잊히는 존재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린 양처럼 집으로 들여보내고 아이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멀리 떼어놓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멩이를 장난감으로 삼는 유일한 존재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를 얼룩덜룩하게 만들며 그림과 글씨를 잔뜩 써놓고 우리를 색칠하고 우리에게 눈과 입, 들불로 된 머리카락을 붙이고 우리를 쌓아서 집을 만들고 우리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고 우리를 줄지어 놓아 골문의 경계나 기찻길로 삼는다. 어른들은 우리를 사용하고 아이들은 우리를 다른 용도로 돌려 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깊은 애착을 느낀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문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비쳤다. 모든 어른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뜰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을 때 우리가 바라본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바닥에 끌렸다. 아이는 둘이었다. 맞이인 남자아이와 손아래 누이였다. 두 아이 역시 머리카락이 짙은 갈색에 눈이 검었다. 만 9살인 맞이는 가슴을 살짝 내밀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렇듯 다리가 가늘고 억셌으며 군데군데 딱지와 멍이 나 있었다. 걸핏하면 기어오르고 오르막길을 달리며 양골 담초에 할퀴기 일수인 다리였다. 마지는 보호하려는 듯 본능적으로 한 손을 누이의 어깨에 얹었다. 마지는 거만했다. 그런데 그 거만함은 인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고귀하고 낭만적인 이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점에서 마지는 건방진 사람과는 달랐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그는 누이를 돌보았으며 여러 사촌에게 자신이 정한 공평한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했고 친구들에게는 용기와 충성을 요구했다.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거나 그의 내밀한 기준에 비추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들은 그에게 영영 경멸을 당했다. 그래서 마지는 그러한 자신감을 지녔고 아무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으나 산맥이 그에게 그러한 강인함을 불어넣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단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 흔히 그 장소를 혈육처럼 닮아간다. 그날 저녁 마지는 아버지를 마주한 채 턱을 바르르 떨며 꼿꼿이 서서 마음속으로 기사도 정신을 되새겼다.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쥘 필요는 없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두 아이에게 남동생이 앞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속이 잡혔고 2달 정도 지나면 가족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었다. 동생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지와 누이는 행운으로 여겨야 했다. 학교에서 점자 카드로 게임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일 테니까. 아이들은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으나 인기를 누릴 거라는 생각에 금세 걱정을 잊었다. 그렇게 표현하니 힘든 상황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이 뭐 대수로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왕으로 군림할 텐데 마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학교에서 대장이었으며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타고난 과묵한 성격 때문에 더욱 품위를 띄었다. 그래서 마지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자기가 학교에서 점자 카드를 먼저 보여주겠노라고 누이와 협상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아버지도 태연하게 거기에 끼어들어 중재를 맡았다. 아무도 그 순간에 어떤 단절이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부모는 머지않아 자신들이 별 걱정 없이 무사태평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처지였으나 무사태평이란 간사한 개념이라서 일단 사라진 다음에 추억이 되어야만 만끽할 수 있다. 얼마 안가 부모는 아이가 활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의 머리는 갓난아이 머리처럼 축 처졌다. 목덜미를 항상 손으로 받쳐주어야 했다. 팔과 다리는 아무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아이는 얼러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형과 누나가 딸랑이와 강렬한 색깔의 장난감을 아무리 흔들어도 아이는 눈을 딴 데로 향한 채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다. 마지는 누이에게 말했다. 눈을 뜬 채 기절한 애야. 겨우 7살인 누이가 대꾸했다. 그런 건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 소아과 의사는 그것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저명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뇌 스캔을 시켜보라고 권했다. 검사 약속을 잡아야 했고 계곡을 떠나 병원을 가야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놓친다. 도시에서는 아무도 돌멩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동문으로 들어가 바닥에 깔린 길쭉한 카펫에 신발바닥을 세심하게 문질러 터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들은 어느 방 안에서 회색 고무 타일 위를 서성이며 교수가 오는지 살피며 기다렸다. 교수가 와서 그들을 불렀다. X선 촬영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아이가 성장하리라는 사실은 확실했다. 하지만 앞을 보기 어려울 테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며 두뇌가 적절한 것을 전달하지 못해서 팔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울거나 편안함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했다. 영영 갓난아이로 지낼 터였다. 아니, 그 말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다. 교수는 부모에게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런 아이들이 기대 수명은 3살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자신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을 마지막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모든 삶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그 이전에 지낸 모든 삶 역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었다. 무사태평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그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지난 시간과 끔찍한 미래 사이에 난 균열 위에 서 있고 지난 시간과 미래는 모두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딛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비축해둔 용기를 끌어내어 버텼다. 부모는 약간 죽었다. 그들이 지닌 어른의 마음 깊숙한 곳 어디인가에서 빛 하나가 꺼졌다. 그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강물 위로 난 다리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그들은 혼자였고 동시에 함께였다.
그들의 다리가 허공에 늘어졌다. 그들은 온기를 유지하거나 사라져버려고 망토로 몸을 감싸듯 밤의 소리들로 몸을 감쌌다. 그들은 두려웠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인가? 또 어째서 그 아이 우리 아들인가?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산은 폭포의 속삭임, 바람, 잠자리의 비행으로 제 존재를 드러냈다. 산의 암벽은 쉽게 부스러져 깎을 수도 없는 돌인 편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지역의 더 높은 지대에 있는 화강암이나 현무암의 굳건한 충실함이나 루아르강 유역의 석회질 돌인 뒤포의 흡수력 있는 다공성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무엇이 그보다 더 다채로운 황토색의 미묘한 색조를 나타낼 수 있을까? 편암 말고 그 어떤 암석이 금방 녹아들 것 같은 그런 겹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선사할까?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사는 것은 곧 혼돈을 견뎌냄을 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부모는 다리의 난간에 걸터 앉은 채 자신들의 삶에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할 거라고 느꼈다. 다른 두 아이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자신들이 아직 슬픔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파괴하는 어떤 힘이 자신을 세상과 고립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내동댕이 쳤음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린 감수성은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긁히고 상처 입을 것이었다. 아름다운 순수함은 끝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나온 누에고츠의 잔해를 마주한 채 혼자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아직 아이들은 삶을 구하기 마련인 실용주의를 지녔다. 비극이 벌어졌든 아니든 몇 시에 간식을 먹을지 언제 가재를 잡으러 갈지 아는 일도 중요했다. 때는 6월이었고 아이는 6개월이었는데 아이들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6월이니 곧 여름이다. 여름이 오면 사촌들이 온다 라고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는 앞을 보고 손을 내밀고 머리를 지켜들 수 있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자신의 운명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마음 상태가 겨울까지 지속되었다. 마지와 누이는 사촌들과 더불어 아이 이야기를 하는 일을 피했고 부모의 피로한 얼굴과 부모가 아이를 덱체어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안뜰에 놓인 커다란 쿠션 위로 조심스레 옮기는 일을 기억의 한 구석에 밀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름을 행복하게 보냈다. 그들은 가을에 개학을 하자 다시 학교에 갔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를 가는 시간표를 짜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다. 그래서 성탄절은 얼룩지지 않았다. 산에 사는 가족들에게 성탄절은 중요한 시기였다. 다시금 자동차의 문들이 요란하게 닫혔고 계곡 사람들이 마을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양팔로 음식을 한아름 들고서 청석판이 깔린 바닥이 얼어붙었기에 느린 걸음으로 안뜰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지를 때마다 허공에 작은 구름이 서렸다. 하늘은 금속성의 검은색을 띠었다. 아이들은 방문객에게 길을 안내하려고 우리 몸에 꽃장식과 색색의 등불을 걸었고 우리의 발밑에는 횃불을 밝혀놓았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서 산타가 하늘에서 착륙할 활주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은 양초들을 놓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더없이 활활 타올라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 불이 언젠가 꺼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15사람이 부엌 안에 빽빽히 들어서서 멧돼지 슈트와 고기 파이, 양파 타르트를 준비했다. 새틴 옷을 입은 몸집이 자그마한 외할머니가 지시를 내렸다. 장식이 잔뜩 달린 성탄 트리 앞에서 사촌들은 플루트와 첼로를 꺼냈다. 목청을 가다듬고 음을 내보았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 성가대 활동을 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지만 모두 개신교 찬송가를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장 어린 이들에게 가톨릭 신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제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신앙심에 항상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름살이 진 나이든 여자 사촌들은 훌륭한 개신교도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인내하고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쳐다보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충실, 인내, 신중함이라고 요약했다. 음악과 좋은 냄새가 커다란 들보까지 솟아오르고 벽을 넘어 안뜰로 넘쳐 흘렀다. 사람들이 불 가까이에 바짝 모여들어 날이 아주 추울 때면 데려오는 양의 배 아래에 손을 밀어넣고 있으면 저 옛날의 성탄 전야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아이는 불 가까이에 있는 덱체어에 눕혀놓았다. 모두가 부산이 움직이는 가운데 아이는 유일하게 고정된 점이었다. 아이는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작은 짐승처럼 열심히 맡았고 이따금 그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떤 특별한 소리가 나면 아이의 손가락이 가볍게 꿈틀거렸다. 아이의 목은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했으므로 고개는 옆으로 돌려져 뺨이 덱체어의 천에 닿았다. 검고 긴 속눈썹으로 감싸인 아이의 눈은 느릿느릿 진지하게 떠돌아다녔다.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딴 데 정신을 파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에 아이는 성장했다. 몸은 여전히 흐느적거렸지만 머리카락이 더부룩하게 자랐다. 부모 역시 변했다. 그 성탄 저녁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형제 중 마지가 아이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어째서 바로 그때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제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남동생의 장애를 무시할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자신이 성장하며 제 열망에 부응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던 차에 동생에게서 항상 변함없고 스스로에게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자기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평화로운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혹은 단순히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지닌 기사도적인 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마지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었고 등을 받쳐주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개들을 멀리 쫓았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사촌들하고도 누이하고도 어울려 놀지 않았다.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자신들이 그때껏 알던 마지는 대담하고 남들을 놀릴 때도 있고 자신이 우월함을 아는 신중하고 잘생긴 소년이었다. 멧돼지의 흔적을 따라 걸었고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모과 서리를 한 것이 누구였던가. 폭우로 잔뜩 불어난 흙탕물에서 걸을 수 있던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위태위태한 밤중에 걸어간 사람은
집박쥐가 자신의 더부룩한 갈색 머리에 매달리지 못하게 확실한 몸짓으로 옷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던 사람은 맞이였다. 쓸쓸하고 당당하며 냉정한 자신감을 지닌 그. 가까운 이들은 그것이 군주들이 지녔을 법한 차분한 권위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그는 아무것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누이와 사촌들은 맞이의 주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하고 속을 태웠다. 맞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솜씨좋게 유지하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남동생이 따뜻한지 살폈다. 덱체어에 쿠션 하나를 밀어넣어 동생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마지는 제 손가락 하나를 아이의 주먹 안에 밀어넣은 채 책을 읽었다. 10살쯤 된 그 건강한 사내아이가 아직 아주 이상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남다른 아이 곁에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은 조금 낯설어 보였다. 아이는 거의 1살 먹은 아이만큼 몸집이 커졌으나 입을 해 벌리고 있었고 남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고 매우 조용했으며 검은 눈은 이리저리 떠돌았다. 두 아이는 누가 보아도 모습이 닮았는데 그 닮은 모습에 마음이 저려오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지가 읽던 책에서 고개를 들 때 그의 고정된 시커먼 눈, 그 기다란 속눈썹은 곁에 있는 작은 존재의 살아있는 복제품처럼 보였다. 그 성탄 저녁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뒤이은 몇 달 동안 마지는 깊은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삶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의 남동생이 있었다. 둘의 방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매일 아침 마지는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닥에 한 발을 디뎠고 바닥의 타일에 닿을 때 전율했다. 그는 문을 열고 자신과 누이도 자라면서 더 나은 잠자리를 요구하기 전에 잠을 잤던 하얀 철제로 된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달린 침대로 다가갔다.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그 침대를 쓸 것이었다. 마지는 창문을 열고 아침을 방으로 들였다. 그는 아이의 목덜미를 손으로 받치고 아이를 살며시 침대에서 꺼내어 기저귀를 가는 탁자로 옮길 줄 알았다. 그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아이를 안고 조심스레 부엌으로 내려가 전날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피레를 아이에게 먹였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마지는 아이의 침대로 몸을 수그렸다. 그리고 제 뺨을 아이의 뺨에 대고 그토록 보드라운 창백함에 황홀해하며 살을 맞댄 채 꼼짝하지 않고 한참을 붙어 있었다. 마지는 뺨의 젖빛 볼록함을 그 뺨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쓰다듬을 수 있도록 어쩌면 오로지 마지 자신만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음미했다. 아이의 숨결은 일정했다. 두 사람의 눈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고 마지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마지 자신은 침대의 구불거리는 장식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뒤로 강을 향해 난 창문이 보였다. 아이는 아무도 해독하지 못할 어떤 리듬에 맞추어 다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아이의 눈이 되어줄 테니까. 그는 침대와 창문, 급류의 하얀 거품, 안뜰 너머에 있는 산, 감색 청석판이 깔린 안뜰의 바닥, 나무로 된 문, 오래된 벽, 우리 돌멩이들과 우리의 구릿빛 그림자,
귀처럼 생긴 작은 두 손잡이가 달린 배불뚝이 화분에 핀 꽃을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마지는 아이 곁에서 참을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때껏 그가 보인 냉랭한 태도는 자신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한 최선의 대처법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보이는 단호하고 주저없는 기세에 감탄하며 그를 따랐다. 그런데 사실 마지는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차라리 먼저 나서는 편을 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떠들썩함, 산속에서 맞는 밤의 칠흑 같은 어두움, 집박지의 공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통제했다. 그는 운동장이나 밤, 집박지가 사는 지하실의 둥근 천장 밑으로 달려들었고 누가 불쑥 나타나서 놀란 박쥐들은 이리저리 날아올랐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방법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그곳에 있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전혀 위협이 아니었고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앞장설 필요가 없었다. 무언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것은 산맥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자족하는 돌멩이나 개울이 유구하게 존재한도록 만드는 멀리에서 오는 어떤 메시지였다. 마지는 마음속으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씁쓸한 마음도 없이 세상의 법칙과 그 법칙들이 만들어낸 장애에 순응했다. 아이는 땅의 습곡만큼이나 명백히 존재했다. 마지는 기다리기보다는 견디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세벤 지방의 격언이었다. 반항해서는 안 되었다. 마지는 무엇보다 아이의 무심한 선함, 원초적인 천진함이 좋았다. 아이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기에 아이의 천성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영혼은 잔인함을 결코 알지 못했다. 아이의 행복은 청결함이나 포만감, 자기가 입은 보라색 잠옷의 부드러움, 쓰다듬을 받는 것 같은 단순한 일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마지는 자신이 순수함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큰 혼란을 느꼈다. 그는 아이 곁에 있을 때면 더 이상 삶이 자신에게서 달아날까 두려워서 삶을 거칠게 다루려 하지 않았다. 삶은 겁내지도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의 숨결이 가 닿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